이제 저희 튜토리얼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세션 제목이 저희가 지금 이 뒤에 보셨는데 이제 K-라이트 보시죠? 저희 한국과학회에서 개간지로 봄여름 가을여름에 내는 K-라이트에서 기고하신 분들 내용 중에서 되게 같이 한번 더 들었으면 하는 내용을 COC도 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제목이 조인트 튜토리얼 COC and K-라이트를 했거든요. 나가시면서 K-라이트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여기 학생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학생분들 가셔서 교수님한테 우리들 랩 선전 여기서 좀 하자. 이거 무료고요. 그러면 또 학생들 사진도 올릴 수 있고 좋은 그 실적 같은 것도 발표할 수 있으니까요. K-라이트 가서 교수님한테 꼭 한번 우리 랩 선전 좀 하자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교수님들도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조인트 튜토리얼 COC K-라이트 두 번째 연사 고려대학교 이승훈 교수님이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섭외했습니다만 양력이 보다 화려하셔갖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후한대 나오시고 카이스트에서 석박하시고 그 다음에 하버드 다녀오셨고요. 지금 고려대 공대 융합 에너지 공학과 오늘 내용이 융합 에너지죠. 관련 있고 그다음에 고려대 키스트 융합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사실은 워낙 연구하는 게 많으시기 때문에 한국 과학회 9개 분과 중에 광과학의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Photonic Thermodynamic for Solar Cells and Radiative Coolers.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태양전지와 복사능과 열 변환, 응용 열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1시간에 한 10분 정도 튜토리얼을 듣겠고요. 참고로 저는 한국과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장선입니다. 그러면 연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이승훈입니다. 오늘 튜토리얼은 태양전지 복사능과 같은 선과 어초 사이의 광열 에너지 교환과 관련된 연력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간단한 수식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에 대한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냥 저는 보통 학생들 공부하라고 강연하면 그냥 유튜브에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필기 안 하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차는 연력학 기본부터 해가지고 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이해하는데 계산하는데 필요한 어떤 각종 연력학적 이미 하나하나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력학 기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기본에 대해서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력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가 클래시컬한 연력학인데요. 이거 완전히 그냥 매크로스코픽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에 이상기체가 있으면 이상기체 분자 하나하나들을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매크로스코픽하게 하나의 앙상블로 보고 대표적인 매크로스코픽 파라미터인 프레셔, 볼륨, 템퍼레처 얘네들이 열 에너지 존재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게 클래시컬한 연력학입니다. 여러분들이 PV는 NRT에서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알고 계신 그거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들어가는 게 이제 키네틱 시오리 오브 게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게스 혹은 리퀴드 혹은 전자 혹은 기타 다른 원자나 분자들을 하나의 점으로 굉장히 심플리파이를 한 다음에 얘네들이 열 에너지 존재에서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볼츠만 팩터, 볼츠만 컨스턴트,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나아가는 게 이제 통계 역학인데요. 요거는 원자, 분자, 전자 하나하나 개개인의 양자역학적 특성들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연력학을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열 에너지의 존재를 하면은 이런 작은 마이크로스코픽한 것들이 파티클이죠. 일종의 얘네들이 하나의 상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분포를 갖습니다. 그런
거를 통계적으로 잘 이해하는 건데요. 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열 에너지 교환은 1번과 2번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물이 컵에 있고 요거를 메조스코픽하게 혹은 매크로스코픽하게 보면 하나의 앙상블처럼 균일한 매질로 보이죠. 근데 이거를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보면은 비균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 분자가 공간적으로 분포가 다 다르겠죠. 그리고 얘네들 거동 다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분포를 갖게 되고요.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래시컬한 서머다이내믹스는 얘를 프레셔나 부피나 템퍼레처 같은 매크로스코픽한 파라미터로 앙상블로 보는 거고, 요 마이크로스코픽한 키네틱 시오리 오브 게스 같은 경우에 얘를 하나의 점으로 본 다음에 점 하나들이 어떻게 거동하는지 그냥 보는 겁니다. 열 에너지 존재하에. 그래서 이 점들이 어떤 벽을 하나 때린다고 치죠. 그러니까 가령 되게 한정된 어떤 면적이 있고 여기에 이제 어떤 비가 내린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빗물이 떨어지는 순간을 임펄스로 보고 충격량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면적이 작을 때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어느 타임라인 지나서 탕탕 이렇게 때려지고 타임 간격이 상당히 비균일하고 하나하나 임펄스를 우리가 분절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빗물이 받아지는 면적을 훨씬 더 키워보자고요. 많이. 그러면 점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통계가 하나로 유니폼하게 수렴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임펄스 양이 통계적으로 시간의 평균적으로 하나의 수렴을 하죠.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매크로스코픽한 파라미터, PVT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혹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도 있냐면 PVT 같은 매크로스코픽한 파라미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센서리 시스템으로 인지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에요. 근데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예를 들어서 때리는 것들은 우리가 인지를 못하죠. 그리고 얘네들이 앙상블로 모여서 어떤 타임라인 안에서 탕탕탕 때리는 거를 앙상블로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프레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오늘은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얘가 어느 정도 수렴해서 일정한 매크로스코픽 파라미터, 가령 프레셔 같은 게 얻어지는 요 순간을 우리가 연력학에서는 서머다이나믹 한계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연력학 제0법칙인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핫과 콜드 요 두 가지 스테이트가 있는 상태에서 세퍼레이트 되어 있다고 치죠. 이거를 이제 연력학에서는 에디아베틱 월 이렇게 부릅니다. 열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데 요거를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은 열이 플로우가 됩니다. 열이 발생하는 거는 딱 하나의 드라이빙 포스예요. 그냥 온도 차이입니다. 온도가 높은 데에 있고 낮은 데가 있으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은 갑니다. 근데 얘를 이그젝 디퍼런셜 써서 이렇게 쓰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상태에 대한 함수가 아니에요. PVT는 특정 스테이트를 기술하기 위한 상태 변수라서 디퍼런셜을 붙여도 되지만 얘는 디퍼런셜이 아니라 에너지 인 트랜짓입니다. 그러니까 두 차이에서 파생이 되는 액티비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그젝 디퍼런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더라도 발을 붙여줘서 이그젝 디퍼런셜이 아닌 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서멀 에너지 인 트랜짓이 우리가 흔히 하는 열입니다. 얘는 상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플로우가 생기게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T1과 T2 사이의 온도로 바뀌게 되죠. TF라는. 이게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케미컬 평형 상태랑 미케니컬 평형 상태가 더해지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연력학적 평형 상태, 서머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하게 됩니다. 연력학 제0법칙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와 B가 연력학적인 혹은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고 B와 C가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다면 이때 A와 C가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는 아주 단순한 법칙이죠.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거고요. 더 가겠습니다. 자, 1법칙과 2법칙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약간
클래시컬한 서머다이나믹스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키네틱 시어리 오브 게스로 가가지고 어떤 몰레큘 원자 혹은 전자들을 하나의 점으로 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열 에너지 존재해서 움직이는지, 열 에너지가 존재하면은 이렇게 떨립니다. 떨리고 어디로 자꾸 가려고 하거든요. 그것들이 요 하나하나들이 다 모여서 앙상블로 나타나는 게 이런 매크로스코픽한 파라미터. 요거 다뤘고 요거 다뤘고 요거까지 다뤘고 요거는 아직 안 다뤘는데 얘를 우리는 뭘로 부르냐면 U를 인터널 에너지 이렇게 부릅니다. 인터널 에너지, 국문으로 내부 에너지. 약간 추상적이죠. 이거 아주 심플하게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제외한 다를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는 키네틱 에너지, 원자 혹은 분자 혹은 전자 하나하나의 키네틱 에너지를 모두 다 더한 거가 인터널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 2분의 1 mv 스퀘어 이렇게 외우셨죠. 이거 유도하는 과정이 다 이제 서멀 피직스에서 나오는데 교과서에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2분의 1 mv 스퀘어다 하고 넘어가고요. 얘가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볼츠만 컨스턴트의 온도 곱한 거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온도 높으면 기체 어떤 원자, 분자, 전자의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얼마나 빨라지는지는 요 컨스턴트 계수 하나로 다루는데 이게 볼츠만 컨스턴트예요. 볼츠만 컨스턴트 뭔지 뒤에 조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 1법칙을 어떻게 배우셨냐면요, 요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들어온 열과 워크의 합 요렇게 배우십니다.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시스템 기준에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익스펜전을 해서 워크를 했다 그러면 내가 워크를 서라운드에 줬기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내부 에너지가 올라가면 내 시스템이 내부 에너지가 올라가면 그냥 플러스가 되지만 그 Q가 들어왔다면 그냥 플러스가 되지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인터널 에너지는 상태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디퍼런셜을 붙이면 돼요. 근데 Q하고 W는 에너지 인 트랜짓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예요. 액티비티. 그러니까 디퍼런셜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발을 써서 표시를 합니다. 열은 히 캐패시티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열이 아니라 참 내부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내부 에너지 요게 U 델타 U를 써도 되고, 요게 워크 요게 Q 요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이 처음에 입학해서 일반 물리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학년에 올라가서 물리화학 같은 거 조금 배우셨다 혹은 열역학 과목 배우셨다 그러면 두 번째 폼을 더 많이 씁니다. 사실 열이라는 그 물리량을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온도를 가지고 얘를 가늠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히 캐패시티라는 저 CV 값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별로 CV를 알면 온도에 따라서 열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내부 에너지 얼마나 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S는 항상 증가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Q고 내부 에너지 일로 와서 요거 아까 제가 열로 잘못 설명드렸는데요. CV 히 캐패시티 델타 T 곱한 거는 내부 에너지입니다. 자, 요게 이제 세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거고, 네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 서멀 피직스 마이크로스코픽한 연력학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열 에너지가 매크로스코픽한 파라미터인 템퍼레처로 딱 주어진다고 쳐요. 만약에 10이라고 칠게요. 이 시스템은 10이에요. 에너지를. 근데 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전자, 분자들은 걔를 받아서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익사이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10개의 전자가 혹은 원자가 있다고 치고 동그라미 지금 10개 이렇게 있죠. 걔네들이 10개 에너지를 다 받아서 올라가는 걸 그 동그라미 채워진 걸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크로스코픽한 매크로 스테이트가 T10으로 딱 정해지면은 가능한 컨피규레이션은 얘 말고는 없는 거예요. 얘 말고는 없습니다. 다 들뜬 상태 딱. 근데 매크로스코픽 스테이트가 10에서 4로 줄고 여전히 전자, 원자, 분자는 10개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에너지가 4라잖아요. 온도가 4니까 4개만 여기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이렇게 까만색 4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컨비네이션 프로그램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동전 10개를 여러분들 이렇게 손에 넣고요. 짤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짤짤이해서 4개 나오는 어떤 파서빌리티를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매크로 스테이트는 4개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에서는 10팩토리얼이죠. 10팩토리얼에 그라운드 스테이트 6개, 6팩토리얼에 여기 4개 나올 수 있는 확률 4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4개가 다 이퀴밸런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형적인 짤짤이 문제입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매크로 스테이트가 딱 정해졌을 때 마이크로 스테이트, 그러니까 원자 하나, 전자 하나 얘네들이 얼마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지 확률,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컨비네이션 프로블럼이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마이크로 스테이트 요 오메가는 전체 원자 전자 개수의 팩토리얼에 n-r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매크로 스테이트가 4로 정해지면 그 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왜 붙여주냐? 다 익사이테이션 된 게 이퀴밸런트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형적인 컨비네이션 프로블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죠. 얘가 예를 들어서 토탈이 뭐 100개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뭐 0부터 100, 1부터 뭐 99, 2, 98, 뭐 3, 97 뭐 이런 식으로 컨비네이션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걔네들마다 그러니까 매크로 스테이트가 정해졌을 때 t가 3이야. 그러면 3, 97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컨비네이션은 이 컨비네이터리의 프로블럼으로 풀면 됩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똔똔일 때가 제일 많아요. 하프 앤 하프, 그러니까 50, 50일 때가 가장 컨피규레이션이 높습니다. 잘 해보시면 짤짤이 집에 가서 동전 많이 하면 힘드니까 4개 가지고 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뭐냐면 엔트로피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정해졌을 때 여러분 깁스 프리 에너지를 어떻게 배우셨냐면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의 그 델타 S입니다. 그러니까 T 매크로 스테이트가 정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많냐? 가장 많은 게 엔트로피가 많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자 그러면 평형 상태로 간다는 거를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2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 1, 2 좌우로 있고 2개 붙어 있어서 서멀 컨택을 하고 있어서 서멀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할 수가 있고 에너지 1, 에너지 2가 정해져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오메가 1, 오메가 2로 정해지게 됩니다. 온도가 다르다고 칠게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평형 상태로 가게 되냐면 토탈 에너지는 2개를 더한 거가 되겠고요. 각각 나올 수 있는 컨피규레이션 수인 오메가는 방금 보신 것처럼 컨비네토리얼 프로블럼을 풀면 됩니다. 근데 이때 평형 상태로 가기 위한 온도 TF, 그러니까 여기가 T1, T2일 때 TF는 이 사이에서 정해지게 되는데 이때 찾아지는 온도 TF는 2개의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곱해졌을 때 최대로 가는 최대값이 나오는 걸 찾아서 가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고 그때가 TF를 찾아지는 T1과 T2 사이의 온도인 TF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약간 어렵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냐면 나올 수 있는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정말 많잖아요. 앞서 보신 것처럼 100개를 가지고 짤짤이를 하는데 50, 50 스테이트만 볶고 보면은 4 곱하기 10에 27 쓴 게 나오거든요. 경우의 수가. 근데 이제 연력학 하시는 분들은 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10에 27 쓰는 게 서로 다른 스테이트를 다 독립적으로 다 보고 얘네들을 하나하나 방문해서 얘 마이크로 스테이트 경우의 수 얼마야? 다음 스테이트로 가서 얼마야를 랜덤하게 다 서칭을 한 다음에 가장 경우의 수가 많은 거를 찾는다. 그게 TF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10에 27 쓴 게 경우의 수를 다 랜덤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자, 이 프로세스를 밟기 전에 들어가요. 이 통에 들어가서 이 프로세스를 다 밟습니다. 막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랜덤하게 막 왔다 갔다 톡 나와요. 예. 그러면 나왔을 때는 자기 과정을 기억을 못하면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다 랜덤하게 다녀보기 때문에 오잉? 네, 죄송합니다. 다 다녀보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이고딕과 넌 이고딕으로 부르거든요. 이걸 스태티스티컬 미케닉스라서 이런 얘기를 학교 와서 해서 죄송합니다. 요거까지 아셔야 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피어, 렉탱글, 패러올로그램 요거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은 요렇게 나가거든요. 반대로 똑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얘는. 근데 쉐입이 이렇게 오발인 경우에는 들어갔다가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하다 어느 순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완전히 스크램블링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밟아온 스텝을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고딕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넌 이고딕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최대 파서빌리티가 나오는 걸 찾아가는 과정은 그럼 뭡니까? 이거딕 프로세스 이렇게 부릅니다. 연력학에서는.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최대값인 거를 어떻게 찾냐? 이거 미분에서 0 나오는 값 찾으면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기가 최대거든요.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는 데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0이 나오는 데를 간단한 캘큘러스를 쭉쭉쭉쭉 해서 찾아봤더니 자세한 과정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대학 1학년 수준의 캘큘러스니까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여기 이렇게 도달하고요. 그럼 여기 T1일 때고 여기 T2일 때인데 이게 이꼴 요렇게 됩니다. 요 상태가 찾아지거든요. 저걸 방정식을 풀면 그러면 같았을 때니까 T1과 T2가 같을 때니까 요거를 하나의 온도로 보고 이 경우의 수에 볼츠만 컨스턴트를 도입을 하면 이게 이꼴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아는 그 볼츠만이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볼츠만이 이를 통해서 볼츠만 컨스턴트를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 식을 보면 볼츠만 컨스턴트가 갖고 있는 물리적 함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게 볼츠만 컨스턴트라는 뜻입니다. 네. 혹은 온도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걔가 얼마나 높은 큰 엔트로피를 가질 수 있냐 이거에 대한 포텐셜이에요. 일종의 볼츠만 컨스턴트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는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요거를 이제 책에 따라서는 possibility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오메가를 많이 어지러질수록 엔트로피는 높은데 그때 개수가 뭐예요? 볼츠만 컨스턴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추럴 로그의 얘는 1보다 작은 수잖아요. 그냥 누메리컬 밸류예요. 숫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엔트로피랑 볼츠만 컨스턴트가 똔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볼츠만 컨스턴트가 엔트로피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무질서해 줄 수 있냐, 얼마나 많은 컨피규레이션을 가질 수 있냐. 이게 후에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상태 함수가 됩니다. 왜냐? 얼마나 많은 마이크로스코픽한 상태가 존재할 수 있느냐니까. 근데 얘는 액티비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디퍼런셜로 쓸 수 있는데 얘는 디퍼런셜을 못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전에 열이라는 상태로 기술하기 힘든 물리량을 상태로 기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엔트로피가 갖는 물리적인 함의예요. 이게 태양전지랑 복선행각의 연력학적인 이론 한계를 규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 가볼게요. 자, 우리는 이런 시츄에이션이 있습니다. 얘가 하이 템퍼러처고 우리는 로우 템퍼러처고 얘는 6000K 정도 되고요. 우리는 300K 정도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레저버라는 개념이에요. 레저버. 이게 사실 볼츠만 컨스턴트는 레저버가 있어야지 존재할 수 있는 물리량인데 레저버가 뭐냐면 싱크 혹은 베스라고도 텍스트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너무 많은 큰 어떤 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흔히 듣는 얘는
바닷물에 저희가 얼음 피스 하나를 딱 던져 놓으면 바닷물의 온도는 필히 내려가야 되죠. 내려가야죠. 왜냐면 차가운 얼음 조각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바다는 너무 크죠, 얼음 대비해서. 그러니까 내려가는 온도 양이 굉장히 미비한 걸 요거를 레저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힛을 흡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열은 흡수했어요. 혹은 열을 방출은 했어요. 근데 이를 대표하는 온도는 바뀌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레저버, 힛 싱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PC에 다 달려 있어요. 왜냐면 요즘 마이크로 프로세서 연산 능력이 하도 좋아져서 연산을 전자가 왔다 갔다 다니면 엔트로피를 많이 만들어내서 열을 많이 만들어내고 더워지거든요. 그러면 퍼포먼스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힛싱크를 다 달아줍니다. 열을 쫙 빨아들이게. 이런 게 레저버예요. 그래서 프로세서 온도는 항상 컨스턴트가 되게. 그렇다고 레저버의 온도가 올라가냐? 안 올라갑니다. 워낙 큰 열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템퍼레처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시츄에이션을 보자는 거죠. 여기가 레저버고 큰 박스가 레저버입니다. 레저버, 그리고 에너지를 캐피탈 E만큼 갖고 있는데 요거를 스몰 E, 입실론만큼 줬어요. 누구한테? 시스템한테. 얘가 태양이고 얘를 지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가질 수 있는 요 마이크로 스테이트는 빅 E에다가 입실론을 빼준 거겠죠. 근데 온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냥 레저버니까. 근데 시스템은 요만큼 가졌잖아요. 너무 작은 양입니다. 열이. 태양이 우리는 물론 우리가 받을 때는 엄청 큰 에너지지만 태양이 생각할 때 이거 되게 작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파서빌리티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스텝. 에너지 준 거, 안 준 거 딱. 이 앙상블을 볼 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캐노니컬 앙상블 이렇게 부릅니다. 요런 시츄에이션을. 캐논은 그런 뜻이에요. 뭐 표준 이런 뜻입니다. 일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캐논 있잖아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제너럴 일렉트로닉스의 제너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표준이 되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요 스몰 입실론을 가질 수 있는 파서빌리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두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오메가를 곱해준 거가 되겠죠. 근데 얘는 있고 없고만 존재하니까 딱 하나의 컨피규레이션만 가질 수 있어요. 시스템 얼스는. 그러면 요게 여기 아까 우리가 유도했던 식에 대입을 하면 요 캐피탈 E가 스몰 E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내추럴 로그를 더합니다. 이게 열역학에서 매크로스코픽 파라미터가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내추럴 로그를 쓰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봤더니 얘를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수식은 한번 보십시오. 따라가 봤더니 가질 수 있는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경우의 수는 요 팩터에 비례하더라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볼츠만 팩터, 그리고 이 분포를 따르는 걸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익스포넨셜에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오버 KBT 곱한 거를 여기에 넣어주게 되면 요거를 볼츠만 팩터라고 하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얘에 비례하더라. 이거를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 대기 중에 있는 공기의 밀도라든가 혹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다 분포를 갖거든요. 우리 정규 분포 따지잖아요. 사람 성격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요. 네, 정확하게.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요 특정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를 발견할 확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으면은 약간 기울기가 낮고 온도가 높으면은 기울기가 높고, 요게 이제 솔라셀의 볼테이지의 이론 한계를 규정할 때 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힘든 시간 지났습니다. 자,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제 카르노 엔진을 알아야 되는데요. 얘는 이제 수식이 이제 더하기 빼기해서 다기 때문에 하드 타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솔라셀 우리가 솔라랑 얼스 사이 관계에 봤던 것처럼 하이 템퍼레처 레저버가 여기 있고요. 로우 템퍼레처 레저버 지구죠. 여기 있고, 들어오는 열을 워크로 바꿔줄 수 있는 녀석이 있다고 치죠. 이거를 보통 엔진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여기에 힛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의 일부를 워크로 바꾸고 남은 열은 로우 템퍼레처 레저버로 보내게 됩니다. 요거를 흔히 이제 카르노 엔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반대 프로세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열이라는 거의 드라이빙 포스는 딱 하나예요. 온도 차이. 위에 온도가 높고 밑에 온도가 낮으니까 열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반대로 어떻게 사이클을 돌릴까? 예를 들어 여기가 로우고 여기 하이인데,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걸 반대로 해주기 위해서 워크를 시스템에 여기에서 냈던 워크를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마치 우리가 그 집집마다 있는 냉장고와 같이. 냉장고 어떻게 합니까? 냉매제를 워크를 줘서 어떤 시스템 안에서 서큘레이션을 시키죠. 그러면 열을 반대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때 빼고는 열은 다 대부분 하이 템퍼레처에서 로우 템퍼레처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빼고는. 그래서 얘는 힛 엔진, 얘는 냉장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에너지 손실 없이 이렇게 왔던 거에 일부를 워크로 주고 나머지 QL을 보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다시 올려 보내고 워크도 그대로 넣어주고 요거 더한 거를 다시 하이 템퍼레처로 올려주게 되면 에너지 손실 없이 돌겠죠. 요거를 카르노 사이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연력학 제1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보다 중요해집니다. 들어오는 열을 가지고 얼마의 워크로 변하느냐, 이거를 Thermal Efficiency 예타라고 쓰거든요, 보통.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이 어떻게 성립을 하냐면 얘가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변환 효율은 들어온 열 에너지 대비해서 워크를 얼마 내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근데 W는 QH-QL이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Thermal Efficiency는 이렇게 아주 간단한 식이 되고요. 1-QL/QH로 수렴을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워크를 얼마의 효율로 할 수 있느냐를 계산을 하는데 이 Thermal Efficiency 식에 그 시스템, 그러니까 엔진에 대한 변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쵸? 뭐만 들어가 있습니까? QL과 QH만 있어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를 얼마만큼의 변환 효율로 워크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식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엔진 혹은 시스템에 대한 변수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 하이 템퍼레처 레저버, 로우 템퍼레처 레저버, 여기 힛 엔진이 있고 QH가 오고, 여기에 보통 닷을 붙일 때는 이게 물리량에서 플럭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지컬 퀀티티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얼마, 플럭스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들어오는 거에서 일부 워크를 바꿔주고, 만약에 별도의 엔트로피 생산이 없다, 그러면 Thermal Efficiency는 방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W/QH이고 요게 이렇게 되죠. 1-QL/QH. 근데 사디 카르노가 하나 더 중요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QL, QH, 열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되게 어려운 물리량이거든요. 열은 옴니디렉셔널하게 발산합니다. 이걸 어떻게 게더링하죠? 어려워요. 근데 사디 카르노가 뭐를 알아냈냐면 얘가 그 하이 템퍼레처 레저버와 로우 템퍼레처 레저버의 온도랑 같다라는 걸 알아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1-TL/TH로 Thermal Efficiency가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이 템퍼레처 레저버의 온도와 로우 템퍼레처 레저버의 온도만 알면은 최대 얻을 수 있는 Thermal Efficiency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0이면 Thermal Efficiency는 100%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은 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내요. 항상 QL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1법칙에서 시작을 해서 요게 인터널 에너지, 워크, 열. 근데 만약에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내가 엔트로피 로스가 있다는 건데,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인터널 에너지 변화가 없다고 치면 들어오는 열은 모두 워크로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토탈 열과 워크를 알아내려면 여기다가 인테그랄을 달아주면 됩니다. 인테그랄을 달아주면은 결국 Q는
PV NRT에서 NRT 1 over V 이렇게 Q1은 이렇게 되고 Q2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V의 변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솔라셀을 태양광 밑에 두면은 얘네들이 워크를 할 때 부풀어 오르거나 수축이 되나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Q1과 Q2의 비율을 볼 때는 얘 캔슬 아웃 되고 NR 컨스턴트가 캔슬 아웃 되고 결국 T1과 T2만 나와요. 그러니까 1 QL over QH가 1 TL over TH 온도 변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Thermodynamic Temperature Scale이라고 해서 연력학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간단해지죠. 태양에서 오는 열을 얼마의 효율로 우리가 워크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느냐는 태양이 6000K라는 것만 알고 지구가 300K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럼 95% 효율로 우리가 서멀 이피션시를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들어오는 태양광을 워크로 바꾸는 그 프랙티컬하게 얻어낼 수 있는 이피션시가 얼마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솔라셀 같은 경우에 최대가 33%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론적으로 최대가 33%라는 얘기고요. 실험적으로 구현이 된 게 이제 10여 년 전에 그 UC 버클리의 일라이 야블로노비치와 칼텍 헤리에르터가 설립한 알타 디바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허니웨일에 팔렸고 또 팔리고 있는데 그때 갈륨 아세나이드로 달성한 게 지금 한 31% 정도예요. 근데 이제 카르노의 인디케이션은 95%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 60여 %는 어디로 갔냐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튜토리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QL이 없으면 예타가 100이 되거든요. 100%가. 근데 QL이 항상 있어야 되죠.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고 우리 그 학부 1, 2학년 때 배우는 이제 러드 켈빈, 그 다음에 뭐 막스 플랑크 스테이트먼트라든가 뭐 클라우시우스 스테이트먼트 다 이거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지구로 올 때는 열이 올 수 있는 메커니즘 딱 하나예요. 레디에이션이에요. 굉장히 디렉티비티가 높죠. 방향성 있죠. 그냥 레이로 쏘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구에 있고 태양 전지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선으로부터 오는 열은 라디에이션이지만 QL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컨덕션과 컨벡션에 의해서 가거든요. 요게 QL, 요게 QH. 그러니까 되게 디렉티비티를 잃어버려서 방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QL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시츄에이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솔라셀 혹은 솔라셀뿐만 아니라 솔라서멀 퓨얼이라든가 포토일렉트로케미컬 셀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열을 받아서 워크로 바꿔주는 요거를 저는 이제 파지티브 일루미네이션 이렇게 부를게요. 복사냉각은 어떻죠? 지구 위에 이렇게 있고 이게 300K이면 얘가 이때는 하이 템퍼레처 레저버입니다. 우주는 3K죠. 로우 템퍼레처 레저버예요. 둘 다 레저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주목하셔야 되고 이때 중적외선 전자기파를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라디에이션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얘도 하이 템퍼레처 레저버에서 열이 로우 템퍼레처 레저버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 방향만 솔라셀인 경우랑 반대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네거티브 일루미네이션 이렇게 부를게요. 그러면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가 솔라셀, 밑에가 레디에이티브 쿨러가 되고 둘 다 힛 엔진이에요. 복사냉각을 리프리지네이터, 그러니까 냉장고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연력학적으로 냉장고 아닙니다. 엔진이에요. 왜? 냉장고가 되려면 열이 로우 템퍼레처 레저버에서 하이 템퍼레처 레저버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리프리지네이터입니다. 근데 지금은 열이 둘 다 하이 템퍼레처 레저버에서 로우 템퍼레처 레저버로 가기 때문에 엔진이고요. 단지 방향만 다른 거다. 그리고 태양전지랑 복사냉각기가 각각 카르노 엔진으로 우리가 어썸션을 할 수가 있으면 서멀 이피션시 똑같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방법과. 그리고 가정은 다 블랙바디다. 그러면 이제 솔라셀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솔라셀. 여기 이제 QH가 오고 있습니다. QL도 갈 거예요.
요 차이가 워크로 나가고 있죠. 그러면 앞서 공유한 것처럼 서머리 이피션시는 W/QH 딱 이렇게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솔라셀 같은 경우 하나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게 QH가 지금 뭘로 온다는 겁니까? 라디에이션으로 온다는 겁니다. 열 트랜스퍼는 세 가지 메커니즘 있죠. 컨덕션, 컨벡션, 라디에이션이잖아요. 라디에이션은 그냥 EM 웨이브가 가는 거예요. 그냥 리모트하게 전달이 됩니다. 마치 태양에서 지구로 열이 오는 것처럼. 근데 컨덕션과 컨벡션은 반드시 물질이 매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물질이 떨려서 뭐 포노닉 바이브레이션을 하든 혹은 플루이드가 가서 열을 흡수를 해서 어디로 가서 열을 버려주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선에서 지구로 오는 건 딱 하나 라디에이션입니다. 요 라디에이션입니다. 얘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 흑체 복사를 알아야 됩니다. 또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까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탓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우리 고대 공대 에너지공학과 친구들은 2학기에 걸쳐서 배우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괴감에 빠지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이피션시를 구한다. 이 블랙바디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까만 물체잖아요. 이게 빛이 다 흡수한다는 뜻이죠. 그럼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흡수를 다 하면은 다시 방출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섭션 보통 알파로 쓰고요. 에미션을 이렇게 입실론을 쓰는데 이거 같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막스 플랑크가 중요한 발견을 알아냈죠. 흑체 복사를 하는데 얘네들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내뱉는 라디에이션하는 형태로 열을 내뱉는데 이때 흑체 온도에 따라서 내뱉는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스펙트럼이 다르다는 걸 알아냈잖아요. 요 식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플랑크 컨스턴트를 도입을 했고 이게 양자역학의 시작이라고 연력학 책에 보통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플랑크를 뭐 인벤터 오브 퀀텀 미케닉스 이렇게 이제 연력학 책에서 소개를 하기도 하죠. 요 식 그대로 하면 진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특징이 있죠. 하나는 흑체 온도가 올라갈수록 단파장에서 더 많은 라디에이션이 일어나고 동시에 라디에이션하는 파워가 세지더라 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원래 클래시컬하게는 예측을 잘 못했는데 플랑크가 플랑크 컨스턴트를 도입을 하면서 실제랑 완전히 맞게 예측을 하고 이게 이제 퀀텀 미케닉스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솔라 스펙트럼을 실제로 액츄얼하게 보면은 레디시 하거나 혹은 옐로우시한 스펙트럼을 갔는데 저거의 차이는 저걸 측정한 지구의 높이 표면으로부터 높이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기를 더 많이 만나면 산란도 더 많이 되고 대기 중에 있는 물 등등등 혹은 기타 다른 원자들에 의해서 퀀텀 미케니컬한 흡수가 딱딱 일어나서 이렇게 파인 데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 우리 지표면에서 낮은데 측정할수록 요 솔라 스펙트럼이 낮게 측정이 되고요. 근데 요게 이제 옐로우시한 거랑 레디시한 게 측정 값인데 회색이 계산 값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잘 맞죠. 그러니까 플랑크 법칙이 진짜 리얼이라는 거고요. 태양의 온도가 6000K라는 거는 설마 가서 측정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 스펙트럼 보고 6000K라고 아는 거죠. 두 분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한 분이 이제 여기 이제 플랑크 컨스턴트에 프리퀀시 곱하면은 이게 포톤이 갖고 있는 에너지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한 분은 질량을 갖고 있는 녀석이 움직이면 그게 파동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이제 드브로이가 합니다. 이 둘 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흑체 복사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질량을 갖고 있는 녀석이 속도 v로 움직이면 그게 파동 형태로 나타나서 파장을 갖는다. 그게 플랑크 컨스턴트 매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합니다. 요 두 개를 짬뽕하면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그 물질파 질량을 갖고 있는 녀석이 특정 속도로 움직이면은 파동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한 분을 더 만나야 됩니다. 이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해야 되는데 하이젠베르그 불확정성 원리는 파동의 위치랑 모멘텀을 동시에 알 수 없다예요. 이 무슨 뜬금없는 얘기일까? 이상하죠?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니까 되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가져온 게 이거거든요. 위에 보시는 게 파장이 다른 파동이 되게 여러 개 중첩돼 있어요 지금. 근데 특정 위치에서 픽의 위치를 고정을 했어요.
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중첩이 되면은 여기 부분에서는 보강 간섭을 계속하지만 나머지는 상쇄 간섭을 해서 없어지겠죠. 그쵸? 자, 요 상황인데요. 파장을 여기서는 알 수 있어요. 각 파동에. 파장을 아는 건 뭐죠? 모멘텀을 알 수 있는 거죠. 물질파 시오리에 의해서. 왜? 파장을 알면 요게 모멘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우리가 모멘텀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위치는 어디라고 지정할 수가 있나요? 그냥 파동이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냥 파동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쵸? 그럴 것 같죠. 믿어보세요 그냥. 근데 얘네들이 다 중첩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는 파동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야, 너 파동 여기 있구나. 근데 모멘텀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이때는 알 수 있지만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불확정성의 원리, 요 식이 물리적으로 함의하는 게 그거예요. 델타 X 위치랑 모멘텀 차이, P가 모멘텀, 델타 P가 모멘텀 차이거든요. 이걸 동시에 알 수가 없다. 요거는 이제 1차원일 때, 3차원으로 확장을 해야겠죠. 실제 공간이 어떤 캐비티 안에서 포톤이 이렇게 있을 때 위치와 모멘텀을 동시에 알 수가 없다. 그러면 X, Y, Z로 확장해야 됩니다. 모멘텀에 대해서. 길이에 대해서도 확장해야 되고, 요게 부피가 되고, 플랑크 컨스턴트 3배 곱해줘야 되죠. X축, Y축, Z축 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되냐면 디제너러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에너지가 정해지면 스테이트가 하나인데 포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가 2개예요. 이거를 물리학에서 같은 에너지 다른 스테이트를 디제너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빛은 이제 선형 평광도 있고 원형 평광도 있죠. 선형 평광도 있고 원형 평광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V를 이쪽에 나눠주고 여기에다가 디제너러시 팩터 요거를 곱해줘야 돼요. 요 2를. 요 과정 근데 제가 하나 슬라이드를 빼먹은 것 같습니다. 준비할 때. 요게 캐비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캐비티 V를 나눠주고 요거를 모멘텀 스페이스를 9로 보거든요. 그래서 3분의 4 파이에 모멘텀 상승해 준 게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9, 그 모멘텀 스페이스로 봐야 돼요. 9. 그러니까 델타 PX, 델타 PY, 델타 PZ를 3009에서 봐서 3분의 4 파이 P 그 삼승이 되는 거고 이거를 부피로 나눠주게 되면 밀도가 되는 거죠. 밀도가 되고 거기에 디제너러스 팩터 2로 곱해줘야 된다. 왜냐면 포톤은 이렇게. 그럼 얘가 이 모멘텀 그 구간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포톤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포톤의 개수, 밀도.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솔리드 앵글이라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에서 원 같은 경우에는 라디안을 아시죠? 요 세타는 뭐냐면 여기 R과 S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퍼펙트 서클의 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퍼펙트 서클의 조건은 R하고 S가 세타에 따라서 바뀌면 안 돼요.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2파이거든요. 2파이. 근데 이거를 3차원 9로 확장을 시키면 우리가 이거를 솔리드 앵글 해가지고 이때는 요 R 스퀘어랑 여기 면적, 그러니까 저기 아랍인들이 쓰고 다니시는 이런 뚜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R 스퀘어랑 그 뚜껑의 면적의 비율이 항상 같아야 된다. 그거를 요 오메가로 쓰고 스테어 라디안 이렇게 부르고 이게 4파이예요. 그러니까 포톤이 어떤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어떤 밀도를 갖고 있을 때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캐치업을 하려면 여기에다가 4파이를 나눠줘서 9에서 특정 방향으로 나가는 포톤의 개수만 우리가 카운트를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게 라디에이션이니까. 그래서 4파이로 나눠주게 되면은 3분의 2 프리퀀시 3승 오버 C 3승. 그래서 주어진 솔리드 앵글당 총 포톤의 개수가 얼마 되냐 이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 고감도를 봐야 되잖아요. 흑체 복사를 할 때 스펙트럼을 쭉 갔잖아요. 파장별로 레디언스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파장별로 혹은 프리퀀시 특정 구간을 정합니다. 그때 요 프리퀀시 구간 델타 누에서의 덴시티는 어떻게 되냐? 누로 미분을 해주면 되죠. 요걸 미분을 해주면은 C3승분의 2누 스퀘어가 되고, 그러면은 특정 프리퀀시를 갖는 포톤을 발견할 확률 따져줘야 되잖아요. 그럼 포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에다가 확률을 뭘 써줘야 되냐면 일단 한 명 더 만나야 됩니다. 보스라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보즈 릴레이션을 쓰게 되면 요게 아인슈타인 보즈 릴레이션이고, 케미컬 포텐셜은 포톤은 없습니다. 없어서 요거를 포톤의 에너지에다가 방금 구한 요거를 곱해주게 되면은 대망의 우리가 아는 그 플랑크 법칙이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솔리드 앵글당 나올 수 있는 레디에이션 되는 에너지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면적당 나올 수 있는 레디에이션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플럭스화를 시키려면 빛의 속도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책에서 만나는 플랑크 법칙의 식이 이렇게 되고요. 제가 이제 그 학부 때부터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이 식을 대부분 책에서는 이 식만 나옵니다. 중간 과정 하나도 안 나와요. 제가 여러 가지 조합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효율적인 드라이빙 방법이었어요. 플랑크는 사실 이렇게 유도 안 했습니다. 플랑크는 다르게 유도했는데요. 플랑크가 유도한 거대로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지옥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게 플랑크 법칙이 진짜 유도한 게, 플랑크가 이 법칙을 낸 다음에 그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이라든가 드브로이의 물질파라든가 이런 이론들은 플랑크 이후에 발표됐던 이론들이거든요. 보즈 아인슈타인 릴레이션도 뒤에 발표가 된 거고, 그걸 조합하면 플랑크 법칙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얘는 찐이라는 거예요. 리얼.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입사되는 에너지 QH를 플랑크 법칙으로 구할 수 있는 레디언스로 바꿔주는 겁니다. 솔라셀의 이론 한계 효율을 구할 때 이렇게요. 방금 구한 그 플랑크 법칙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시츄에이션을 더해줘야 되는 게, 왜냐면은 해는 떠서 방구를 그린 다음에 지잖아요. 그러니까 하프 스피어를 곱해줘야 돼요. 파이를 여기다가. 그러면 얘가 입사하는 열이 되는 겁니다. 태양전지 이론 효율을 계산할 때. 그리고 여기 솔라셀이 있다고 치고 면적 A를 갖고 있다고 치고, 제가 면적을 항상 따로 두는 거는 모든 물리량을 플럭스로 두기 때문이에요. 어떤 피지컬 퀀티티 퍼 미터 스퀘어 시간. 그 단위 시간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입사하고 내가 태양광이 들어오는 시간과 그거를 내가 흡수하는 시간 다 똑같죠. 그러니까 시간은 고려해줄 필요가 없대. 면적은 고려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솔라셀의 면적이 되고, 그래서 더 워크는 얼마가 될까요? 솔라셀 에어리어에 입사하는 솔라 플럭스를 곱해주면 되죠. A에다 QS 방금 이제 플랑크 법칙으로 구했고,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플랑크 컨스턴트에 누를 해주면 되는데, 누를 이때 밴드갭만 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솔라셀이 반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반도체에서의 밴드갭 에너지 이상의 프리퀀시로만 접근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누 G, 밴드갭의 G, 그래서 저희 G를 그렇게 붙인 거거든요. 이게 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피션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시던트 파워의 아웃풋 파워의 비율을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집니다. 이제부터 조금 적분식이 다 나와도 이 이상 없어요. 앞으로는. 그만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비율만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솔라셀의 최대 효율 한계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게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샤클리 카이저 리밋입니다. 이걸 처음 한 사람이 이제 윌리엄 샤클리와 한스 카이저고, 샤클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샤클리예요. 반도체 처음 개발하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페이퍼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 1961년도에 그 한스 카이저랑 윌리엄 샤클리가 발표했던 그 논문 원본을 그냥 캡처한 겁니다. 아마도 솔라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논문을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 논문이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솔라셀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랜드마크 페이퍼가 됐죠 그 뒤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SQ림이 여기서 온 거거든요. 이분들이 뭘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PN 정션을 갖고 있는 솔라셀 반도체가 있는 거고, 엔트로피 로스를 그냥 무시하려고 셀의 온도를 일단 0도로 가정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선은 TS고 6000K고,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이제 몇몇 가정을 통해서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죠. 원선이 들어온다고 치고요. 솔라 컨센트레이터 전혀 없이. 그 다음에 선과 솔라셀 모두 블랙바디이고, 그 다음에 업섭션이 스텝 펑션으로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업섭션이 세로축이고 여기 1.0이 100%라고 치면 밴드갭 이상의 프리퀀시에서는 다 흡수하는 이런 스텝 펑션을 갖는다. 흡수가 실제로는 이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당연히 디스펄전을 갖는데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모빌리티가 인피니티에서 뭐 저항 같은 거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인피니티 스테이트에서 여기된 일렉트론이나 홀이 트랩되는 일은 없다. 마지막으로 레디에이션 리컨비네이션.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가 있는 상태에서 전자와 홀이 있을 때 이게 익사이테이션에서 올라가면 가죠. 이게 이제 전류 워크로 우리가 내는 건데, 얘가 빛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이걸 리컨비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내려올 때 이때 빛만큼 그대로 내면 이건 로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어디 트랩이 된 게 아니죠. 다시 빛 맞으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로스가 아니다. 이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PS 아까 플랑크 법칙으로 얻어낸 거랑 QS, 그러니까 흡수하는 어떤 포톤, 요거의 비율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밴드갭에 따라서, 태양전지 밴드갭에 따라서 특정 지점에서 최대 비율을 찍는데 한 44% 이렇게 나와요. 43% 그대로 나오고, 오른쪽은 제가 직접 파이썬 코드를 짜서 얻은 결과입니다. 유튜브에 가면 제가 하나하나 치면서 재현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네, 놀랍게도 우리 샤클리와 카이저가 얻어낸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요대로 계산하시면 플랑크 법칙 넣고, 식이 어렵지 않거든요. 언뜻 보면 어렵다고 막 적분식이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딱 요거입니다. 정확하게 딱 요 식이에요. 요식 그대로 넣으면은 앞선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르노는 95%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왜 44밖에 안 나올까요? 나머지 50은 어디서 까먹은 걸까요? 솔라 스펙트럼을 다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밴드갭이 이 정도 1.1 정도 되면은 파장 기준으로 한 1100인데 솔라 스펙트럼은 UV에서부터 한 2.5 마이크로미터 파장까지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빛을 다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파장 110, 1100 나노미터 이상의 빛은 그냥 흡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있으면 딱 밴드갭만큼만 올라가면 좋거든요. 근데 1100 나노미터 이하의 파장 때는 위로 올리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서멀라이제이션 로스, 포노닉 바이브레이션에서 열로 막 엔트로피 로스로 생기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손실이 여기서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아까 우리 마이크로스테이트 짤짤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T1과 T2가 있을 때 중간에 그 서멀 컨택을 하고 있으면 중간 온도 어디로 정해지는지는 엔트로피가 맥시마이즈 될 수 있는 T로 정해진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선은 6000K고 우리가 300K면 태양전지 온도는 그 사이 어디서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0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의 온도가 절대 0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얘도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잃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TC가 0도일 때는 44% 정도 예타가 나오는 걸로 예측이 됐는데 TC는 0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라디에이션을 잃어버리는 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한 31에 33%로 또 줄어요. 그 여정을 이제 볼 겁니다. 그 여정을 남은 시간 동안 이제는 더하기 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학에서 제가 튜토리얼 하는 주제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 1980년도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엔트로피는 Q 오버 T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Q 오버 T. 아까 마이크로 스테이트에서 볼츠만 드라이빙 했던 식대로 Q 오버 T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1980년대까지 이 아규먼트가 이어지다가 1980년 초가 되면은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들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여기가 얼스고 솔라셀을 이렇게 두고 선에서 준단 말이죠. 레디에이션이에요.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T의 4승이 비례하거든요. 레디에이션은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근데 이게 이제 QH란 말이죠. 근데 QL도 있잖아요. 얘는 컨덕션이나 컨벡션에 의해서 주로 됩니다. 그러니까 솔라셀을 우리가 지표면에 올려놓잖아요. 혹은 건물에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QL이 레디에이션에 대해서 되지 않아요. 근데 얘는 그냥 T에 비례합니다. 델타 T에. 서멀 컨덕티비티, 서멀 플로우 컨덕션 같은 경우 이렇게 배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도 차이에서 열 전달이 이제 플럭스가 J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배워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디에이션과 컨덕션, 컨벡션을 엔트로피를 단순히 Q 오버 T로 똑같이 두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레디에이션은 T의 4승에 비례하고 컨덕션은 그냥 T의 1승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한번 봤더니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레디에이션에 의한 Q는 T의 4승에 비례하는데 미분 한번 쳐보고 변수 정리한 다음에 다시 인테그랄 때려보니까 S가 3분의 4 앞에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디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피를 요렇게 두면 안 되고요. 팩터 오브 3분의 4를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당연한데 이게 1980년대 돼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 되게 싸우다가요. 이게 맞다고 지금은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클래시컬한 서머다이내믹스 책에서는 이걸 안 다뤄요. 왜냐면 이게 1980년대 이후에 알려졌기 때문에. 근데 이거 반드시 보정을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C가 더 이상 0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엔트로피 로스가 생깁니다. 왜? 레디에이션을 해서 열을 밖으로 내보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코렉션을 해줘야 됩니다. 코렉션 2, 앞선 게 코렉션 1.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요걸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을 다시 써보게 되면 원래는 여기까지였는데 온도를 갖기 때문에 내뱉는 게 있어서 하나를 더 해줘야 됩니다. 1법칙에. 그렇죠? 그리고 2법칙은 들어오는 라디에이션에 대해서는 팩터 오브 3분의 4를 더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되고 얘가 온도가 0도가 아니기 때문에 엔트로피를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엔트로피 양이 좌변이 되는 거고요. 없어지는 거는 여기 PPT를 만들 때 제가 빈칸으로 둔 거 마이너스 아닙니다. PDF로 빼니까 빈칸인 건데요. 얘는 컨덕션이기 때문에 3분의 4가 안 붙는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 nothing. 그래서 그냥 나가고요. 컨덕션이니까 3분의 4 안 붙고 그냥 나가고 어디로 나갑니까? 일로 그냥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셀이 라디에이션을 하니까 3분의 4 붙은 엔트로피를 더해줘야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이 더 이상 가역적이지 않고 비가역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가역적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카르노 사이클처럼. 근데 비가역성이 가미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미 레디에이션으로 봤는데 내보낼 때는 컨덕션 레디에이션을 같이 관여하고 레디에이션과 컨덕션은 지금 연력학적으로 제2법칙이 같지 않잖아요. 그럼 비가역적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시스템이. 비가역적으로. 그래서 이게 라디에이션이 될 때 보면은 엔트로피가 이렇게 셀이 라디에이션으로 3분의 4 QC 오브 TC로 내뱉으면서 동시에 셀 안에 태양전지가 이렇게 있게 되면 열을 받았을 때 셀 안으로 열을 디스페이션 시키는 거는 컨덕션에 의해 되잖아요. 그러니까 QC 오브 TC가 여기 마이너스로 붙고 요거를 합한 게 이제 3분의 1 QC 오브 T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셀이
에미션 할 때 온도 TC를 가져서 라디에이션을 할 때 내뱉을 때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내뱉는다는 건 뭐예요? 흡수를 하는 거죠. 근데 흡수하는 과정을 보면 선으로부터 요만큼의 엔트로피를 받죠. 근데 전체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얘를 흡수한다는 거는 전체 다이어그램에서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 안에서 디스페이션을 통해서 셀 전체로 휘수 퍼뜨리니까 QH 오버 TC가 플러스로 붙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분모가 달라서 이 두 항이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에미션 할 때 그리고 업서션 할 때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역적으로 된 거예요. 엔트로피가 만들어졌다는 거네요.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퉁퉁퉁퉁 이제 산수입니다. 산수 퉁퉁퉁퉁퉁 가면 서머 이피션시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똑같죠. 서머 이피션시 똑같아요. 예타 W 오버 QH.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얘 컨덕션인데 얘는 라디에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서모다이나믹 템퍼레처 스케일처럼 템퍼레처 텀으로 못 바꿔줘요 바로. 근데 얘도 마찬가지. 얘 레디에이션에서 얘는 템퍼레처 스케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니까 템퍼레처 스케일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얘는 레디에이션이고 얘는 컨덕션이잖아요. 얘는 직접 못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바꿔주냐면 방금 연력각 제2법칙을 통해서 쭉 드라이빙했던 식을 구해서 우리가 템퍼레처 스케일로 바꿔주고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고 얘는 T의 4승의 어떤 템퍼레처 스케일로 바꿔주게 되면 요 식이 얻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되게 딱 클리어해지죠. 그냥 온도만 알면은 이 상황을 다 반영해서 서머 이피션시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식을 자세히 봤더니 요거는 카르노 이피션시랑 똑같아요 식이. 근데 앞에는 뭐냐면 어떤 셀의 온도, 선의 온도가 라디에이션으로 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요것만 있었는데 앞에 어떤 요 특정 셀의 온도를 갖고 있는 에미터가 마치 있고 얘가 라디에이션으로 오고 라디에이션으로 주고받아서 평형 상태에 있는 어떤 에미터로부터 오는 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얘 컨스턴트고 얘 컨스턴트니까 이 예타는 TC에서만 바뀌거든요. 그러면 카르노 엔진 같은 경우에는 TC가 있고 예타가 있으면 TC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 옵저버와 에미터는 TC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 두 개가 커플돼 있으니까 이피션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TC에서 최대를 찍는데 이게 85%고 이때 온도가 2550도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게 에미터를 두게 되면은 효율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서멀 포토볼테이크스의 레셔널레입니다. 일반적으로 왼쪽이 이제 우리가 아는 태양전지인데 태양전지 앞에다가 에미터 업저버를 둬가지고 서멀 포토볼테이크스로 진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솔라셀에서 그러면 이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TC의 온도가 0도가 아닐 때 효율을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있냐? 요거를 마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TC. 그러니까 여전히 포토볼테이크스는 카론 엔진으로 볼 수 있는데 TC가 둘러싸져 있다. 그러니까 샤클리라는 사람의 천재성이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양전지가 온도를 갖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카론 엔진으로 여전히 보되 주변에 에미터와 업저버로 둘러싸져 있고 둘 사이의 열적 평형 상태를 고려를 해주게 되면 이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샤클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라셀의 그 어떤 피직스를 한 번 더 들여다보면 밴드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스켓이 있다고 할 때 바스켓 안에 이제 물을 채우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빛을 받아서 여기된 전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수도꼭지를 열면은 휠이 돌아가죠. 이게 솔라셀이 하는 워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지를 너무 확 열어두면은 물이 채워지지 않고 확 내려가죠. 이 얘기는 뭐냐면 볼테이지가 금방 없어져서 효율이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놓으면 너무 쫄쫄쫄 흐르죠. 그러니까 워크가 너무 적은 겁니다. 이 경우에는 적당히 열어줘야지 잘 굴러가죠. 그러니까 V랑 I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된 상태에서 효율이 최대가 된다는 뜻이고, 이게 소위 솔라스에서 얘기하는 필 팩터입니다. 그러면 여기 파워는 어떻게 되면 플로우에다 프레셔가 되고, 물이 채워졌을 때 높이가 볼테이지가 되는 거죠. 일종의 이렇게 보신 상태에서 솔라셀을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면 보통 이런 IV 커브를 그리거든요. 여기 V, I고, I가 최대 여기서 나왔을 때가 볼테이지를 안 걸어줬을 때, 그러니까 물이 가장 많이 채워져 있을 때입니다. 거기에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주는 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가 V 곱하기 I가 최대 낼 수 있는 면적 대비해서 실제 솔라셀의 커브를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이 초록색 면적, 요 비율이 필 팩터예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높죠. 그래서 V 곱하기 I에다가 최종 필 팩터로 곱해줘야지 효율이 나옵니다. 근데 포톤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다른 물리량과 마찬가지로 엔탈피, 엔트로피를 그대로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갖고 들어오면은 엔트로피도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얘가 에너지의 어떤 포텐셜인데 이걸 누가 망치고 있죠? 엔트로피가 망치고 있죠. 이게 항상 그래서 에너지 디바이스 효율에서는 엔트로피가 문제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릴 수 있는 에너지 밴드 갭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볼테이지가 되는데 얻을 수 있는 볼테이지는 누가 망치고 있다? 온도 존재해서 온도 때문에 파생되는 엔트로피가 망치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0도에서는 밴드 갭이 이렇게 크게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가 나이스하게 이렇게 잘 있습니다. 근데 열 에너지가 존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렉트론은 여기에만 있으려고 안 하죠. 이렇게 떨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넓어져요. 얘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어세스 가능한 볼테이지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볼테이지의 최대값은 반도체의 어떤 밴드 갭이어야 되는데 이게 뭘로 망쳐져요? 엔트로피에 의해서 이렇게 망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탈피 빼기 T 엔트로피를 에너지가 아니라 엑설지라는 개념으로 사실 미국에서는 지금 이거를 더 중요하게 가르치거든요. 왜냐면 이게 리얼리스틱하니까. 엑설지. 그러니까 그러면 볼테이지, 솔라스에서 볼테이지는 누가 망치는 겁니까? 엔트로피가 망치고 있고, 엔트로피는 누가 갖고 오는 겁니까? 열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열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솔라셀 캐릭터라이제이션 할 때 보시면 솔라 시뮬레이터로 내려찌고 있고 측정하고 있을 때 옆에 선풍기를 켜놓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온도 올라가서 그래요. 그리고 온도 올라가면 효율 낮아져서 선풍기 켜놓는 거거든요. 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볼츠만 팩터 여기서 나옵니다. 주어진 에너지가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파퓰레이션은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커플링이 되고, 솔라셀에서는 다크 스테이트에서도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조금 여기가 되거든요. 그냥 열 에너지만으로. 이거 대비해서 빛이 들어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파퓰레이션의 비율이 우리가 아까 초반에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오메가가 됩니다. 오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볼테이지를 내추럴 로그를 더해서 얻을 수가 있고, 볼테이지의 엘리멘트 차지를 곱해줘야지 여기 단위가 에너지가 됩니다. 이게 최대 볼테이지가 되는 거예요. 최대 볼테이지가 되는데 이거를 누가 망치는 겁니까? 엔트로피 존재가 망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얻어낼 수 있는 최대 우리 볼테이지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키르호프 법칙을 보면은 입사하는 것만큼 내뱉어야 된다는 게 키르호프 법칙이고, 보다 엄밀하게는 특정 프리퀀시로 입사를 하고 특정 입사각으로 입사를 하는 거랑 똑같은 조건에서 업소션과 에미션이 같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업소션에 의해서 일렉트론을 올렸단 말이죠. 그리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리컨비네이션이라고 했죠. 레디티브 리컨비네이션 형태로 내려가게 되면은 입사된 에너지를 그대로 내뱉을 수 있기 때문에 로스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어디 인피니티 스테이트에 걸려서 못 내려간다 그러면은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떤 인디케이터로 볼 수가 있냐면 빛이 나오는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레디티브 리컨비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리컨비네이션 할 때 빛을 낸다고 그래서. 그래서 레디티브 리컨비네이션이 100이다 그러면은 잃어버리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볼테이지를 이론만큼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올라갔다가 어디 인피니티에 걸렸다 그러면 빛이 덜 나오겠죠. 그럼 그만큼 볼테이지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볼테이지는
밴드갭에 의해서 규정이 된 최대 밴드갭에서 얼마나 나올 수 있냐, 빛이 나오는 양이 얼마냐로 이 예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볼츠만 팩터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제가 여러 군데서 하는데, 좋은 솔라셀이려면 반드시 좋은 LED여야 돼요. 이게 약간 덜 직관적이죠. 솔라셀은 빛을 흡수하는 거고 LED는 빛을 내는 건데, 왜 솔라셀이 좋아지려면 빛이 LED여야 되냐? 왜냐하면 빛을 잘 내는 게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다는 거의 인디케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력학적으로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얘 자체가 밖으로 레디에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카운트를 QC, 열, TC를 갖고 있고 밴드갭 이상의 파장을 에미션하는 요 플랑크 법칙으로 우리가 가늠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입사되는 선에서 입사되는 거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이 들어오는 Q 파워가 되고, QC에다가 솔라셀의 면적을 곱해주면은 내뱉는 양이 됩니다. 근데 여기 곱하기 1을 해줘야 되는 거는, 흡수는 한쪽 면으로만 되지만 라디에이션은 옴니 디렉셔널하게 되기 때문에 투 사이드로 되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흡수되는 거에 전체는 커런트로 흘러갈 수 있다, 이 가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볼츠만 팩터를 더해주게 되는데, 왜냐면 흡수를 해서 일렉트론을 많이 만들어냈다가 볼테이지를 걸어서 빼줄 때는 역시 온도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서 빼지게 되죠. 그래서 커런트가 나가게 되는 경로가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커브. 이게 볼츠만 팩터를 따르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 반영을 해가지고 효율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죠. 44%였다가 33% 정도로. 요것도 제가 유튜브에 이제 식이 있으니까 그대로 파이썬 코드를 짜면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요 식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샤클리 카이저 그 논문 원본 그대로 우리가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 영상이거든요. 요 영상대로 쳐보시면은 정말 제가 한 줄 한 줄 치거든요. 똑같이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여러분 보시는 게 지금 효율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앞서 제가 여기서 구한 거랑 다르게 이때 계산한 결과가 약간 찌글찌글하게 나오는 이유는, 앞선 계산 결과를 인풋을 넣을 때는 제가 그냥 플랑크 법칙으로 계산한 인풋을 넣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솔라셀 효율을 계산할 때는 측정된 솔라 라디언스를 인풋으로 넣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때 솔라 스펙트럼이 약간 양자역학적으로 흡수해서 약간 들어갔었잖아요, 픽이. 그런 게 반영이 돼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익스터널 루미니센스, 아까 이제 요거에 따라서 볼츠만 팩터가 더해지고 했을 때 떨어질수록 효율도 떨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 강연을 이제 몇 차례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진짜 솔라셀 효율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저거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제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개인적으로 해본 게 실리콘하고 갈륨 아세나이드 솔라셀에 매칭을 해봤거든요. 대단히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페이퍼에서 저희가 실험적으로 만들어진 실리콘과 갈륨 아세나이드 셀을 효율 측정을 했을 때 그 측정된 값이랑 SQ 리밋으로 계산한 값을 비교를 해봤을 때 대단히 잘 맞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아무래도 1시간 반 다 채울 것 같아요.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잘못 갖고 와서 10분만. 자, 그러면 이제 카르노는 95% 나온다고 했는데 왜 44? 그리고 리얼리스트하게 33%만 나오냐? 아까 어디서 까먹는다고 그랬죠? 밴드갭과 솔라 스펙트럼의 어떤 미스매치에서 까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카르노 이피션시인데, 여기 이제 블랙 바디 리밋을 계산했을 때 한 85고 떨어졌죠. 이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 에미터의 어떤 존재 때문에, TC의 존재 때문에 까먹었던 그 엔트로피 로스, 넌 리스프로커시티 때문에 까먹은 거였고, 이게 스펙트럼의 미스매치 때문에 까먹은 거고, 그 다음에 업소천과 에미션이 비가역적으로 되니까 더 까먹은 거고, 그래서 한 33% 정도 나왔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많이 할 수 없을까? 문제가 밴드갭 이상의 에너지가 올라가면은 서멀라이제이션 로스 때문에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상쇄시켜주면 됩니다. 그 열을
완전히 퍼펙트하게 아이솔레이션을 시키려면은 포노닉 크리스탈 말고는 답이 없어요. 포노닉 크리스탈은 어떤 레티스의 바이브레이션이고 이게 포토닉 크리스탈처럼 특정 어떤 프리퀀시를 갖고 있는 열을 완전히 반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 하거나 혹은 보다 리얼리스틱하게 이게 이제 12년도에 칼텍의 그 해리 에디터랑 그 아몰프의 폴만이 이제 상상을 한 겁니다. 솔라셀의 밴드갭을 여러 가지로 스플리팅을 한 다음에 각각의 매칭되는 빛만 넣어주자는 거예요. 스펙트럴 스플리터를 달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걸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상상입니다. 이런 걸 해볼 수 있겠죠. 제가 한 게 아니라 칼텍 교수님이 이런 상상을 해보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스펙트럴 스플리터를 써도 되지만 포토닉 크리스탈을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스펙트럼만 반사시키고 나머지는 투과시킬 수 있는 포토닉 크리스탈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에 그 3D 포토닉 크리스탈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를 구현을 했거든요. 이걸 다이아몬드 레티스라고 하는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레티스가 가장 넓은 밴드갭을 갖는 포토닉 크리스탈로 알려져 있고, 이게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얼마 전에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써도 되거든요. 근데 보다 리얼리스틱하게 솔라셀에서는 다른 방법을 써요. 그게 이제 멀티 컬러 리밋이라는 거거든요. 앞서 이제 블랙바디 리밋을 우리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카로노 엔진과 여기 에미터, 업저버, 이피션시 이렇게 구했죠. 얘 워크가 얼마 낼 수 있는지를 역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인풋을 곱해주면 돼요. 인풋을 곱해주면 되거든요. 인풋을 곱해주면은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옵니다. 식이. 그러면 어떤 상상을 해보냐면 해리 에더터와 그 아몰프의 폴만 교수님이 했던 것처럼 빛을 나눠요. 입사되는 TS가 하이 테퍼레처 레저버거든요. 입사되는 걸 쭉 나눈 다음에 각각의 프리퀀시를 각각 카로노 엔진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프리퀀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에미터의 온도를 각각 다르게 최적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뚜두두둥 계산해서 최적화를 해주게 되면 효율을 1% 더 올릴 수 있습니다. 86%. 고민이죠. 이렇게 과연 해야 되냐? 그냥 텐덤셀로 하면 조금 더 리얼리스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옐로우가 실제 솔라 스펙트럼이고 싱글셀 밴드갭을 여기로 잡으면 효율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봐야 서멀라이제이션 로스가 되니까. 그래서 구한 게 아까 33%. 그럼 여기도 이용하고 싶단 말이죠. 그럼 다른 밴드갭을 갖는 셀을 텐덤으로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45%를 높일 수가 있죠. 이게 텐덤 셀을 하는 이유예요. 하나 더 붙여줄게요. 그러면 커버레이지가 더 넓어지죠. 솔라 스펙트럼 커버레이지가 효율이 51%로 올라갑니다. 이 가상공학 실험이라고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1학년 때 이제 공대 입학을 하면 기초 실험들을 하는데 저희 고대 같은 경우에 이거를 가상공학으로 좀 많이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험의 정확도가 기구들이 하도 낡아서 떨어지니까 물리적인 함의를 얻기가 어려워가지고 가상공학으로 이제 하는데, 가상공학이 좋은 거는 뭘까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가 아니라 한 50개 해봤어요. 이렇게. 그 효율이 67%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스펙트럴 매칭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분은 끝판왕이 있습니다. 5분 이제 끝판왕 같은 이피션시 리밋이 있습니다. 이거를 고안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랜스버그 리밋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괴롭혀 드릴게요. 아까 이제 구했던 쭉 법칙에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요 엔트로피 생산을 없앨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TC의 온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 아예 없애보면 어떨까? 가능은 할까? 이런 고민들을 그 솔라셀에서 끝판왕인 그 마틴 그린 교수님 아시나요? 아마 많이 아실 거로 생각이 드는데, 마틴 그린 교수님이 이제 1990년대부터 이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랜스버그라고 연력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이런 상상을 합니다. 다 좋은데 블랙바디 리밋에서 멀티컬러 리밋 다 좋은데 엔트로피가 만들어지는 게 여전히 문제니까 이거 없애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로우 템퍼레처 레저버와 셀 온도를 같게 둬가지고 QL을 아예 없이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머 이피션시를 계산해봤더니 많이 올라가요. 93%로. 아까 85, 86 나오던 게 93%, 거의 카르노 기간의 이피션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결론이 다 달아요.
그러면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을 없애보고 셀의 온도도 거의 로우 템퍼레처 레저버랑 같아서 QL을 아예 없애보자.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그래서 이런 괴랄한 어떤 디바이스 아키텍처를 이분들이 생각을 해냅니다. 뭐냐면요, 이게 하이 템퍼레처고요. 오면은 키르포 법칙에 의해서 요로 내뱉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얘의 TH랑 셀의 T셀을 거의 같대. 다만 살짝 얘가 작게. 그리고 열을 살짝 줬다가 키르포 법칙으로 그대로 내뱉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비가역적으로 주는 겁니다. 이러면 아까 레디에이션과 컨덕션의 어떤 비가역성에서 오는 엔트로피 생산을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또 이렇게 하면은 일로 내려보내는 것도 거의 없앨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요 로우 템퍼레처 레저버로 거의 안 가기 때문에 QL을. 근데 문제는 얘는 키르포 법칙을 깨야 됩니다. 키르포 법칙을 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바탕으로 워크플로우로 계산을 했더니 아까 얻었던 예타랑 똑같은 식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이때는 T와 델타 T의 차이를 매우 적게 두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분야의 끝판왕이 이제 스탠퍼드 전자과의 샤누이 판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리얼리스틱하게 디바이스 아키텍처를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TS와 T1의 온도는 거의 같대. 살짝만 다르게, 델타 T가 매우 작게. 이렇게 해서 키르포 법칙을 깨는 서멀 일종의 인슐레이터 혹은 서큘레이터를 달아주고 열을 이렇게 비자연적으로 순환을 시켜줬더니 엔트로피 제너레이션과 QL로 가는 거를 거의 없애서 서큘레이션을 많이 달아줄수록 효율이 85에서 93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산 결과를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문제는 키르포 법칙을 깨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동영상을 갖고 온 건데 안 틀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강아지에게 먹을 걸 주면 이렇게 한 바퀴 돌기 시작합니다. 특정 방향으로 얘가 돌아요. 이걸 시간을 역순으로 돌잖아요. 요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겠죠. 비디오를 반대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시메트리한 겁니다. 타임 시메트리. 키르포처럼 없던조가 에미션이 같은. 근데 이거에 비가역성을 줘야지 서멀 인슐레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그네틱 리스폰스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로렌츠 포스를 어떻게 배웠냐면, 전자가 이렇게 가는데 자기장을 가로주면 이렇게 커브로 돌거든요. 시간의 역순을 돌면 이렇게 돌아야지 가역적인데 반대로 하면 이렇게 커브가 돌죠. 가역성이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에 리스폰스를 주게 되면 가역성이 깨져요. 시간에 대한 가역성, 공간에 대한 가역성. 그 얘기는 뭐냐면 키르포 법칙을 바이올레이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약간 미친 소리 같잖아요. 근데 이 미친 짓에 도전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그 칼텍의 해리 에디터가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키르포 법칙을 바이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를 실증해가지고 네이처 포토닉스에 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B를 세게 걸어준 상태에서 업셔션하고 에미션이 달라지는 거를 실증을 해냅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데 솔라셀에다가 자석을 계속 갖다 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라셀이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에너지를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패시브한 상태에서도 마그네틱 리스폰스를 부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구조에 카이럴리티를 주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카이럴 유닛이 어레이가 됐을 때 얘를 타고 가는 그 웨이브의 모멘텀에 어떤 카이럴리티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될 수 있다는 걸 재작년에 처음 밝혀서 예시에 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일 물질처럼 이제 우리가 밴드 스트럭처를 보면은 위에 빨간색이 파티클이고 밑에가 엔타이 파티클인 다른 스핀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의 스트럭처럴 시메트리를 깨주게 되면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밴드 스트럭처와 이걸 바일 물질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쪽 스핀은 이 방향으로 가고 이쪽 스핀은 그냥 지갈길을 가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폴코시티가 깨지면서 어떤 키르포 법칙을 바이올레이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파동이 한쪽으로 저렇게 카이럴리티를 갖고 있는 자이로이드의 빛을 보내게 되면 한쪽으로 아이솔레이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 그러니까 키르포 법칙을 바이올레이션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제 해리 에더턴은 자기장을 걸어서 했지만 구조 변화로도 가능은 하다. 아직은 이제 구현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랜스버그 리밋의 달성이 가능은 하다.
그러면 86에서 93으로 갈 수가 있고, 복사 냉각도 똑같아요. 복사 냉각도 밑에 다이어그램처럼 똑같고 에미터의 위치만 다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에미터의 위치만 다르거든요. 왜냐면 복사 냉각은 주변에 컨덕션 컨벡션을 받고 최종 우주로 나갈 때 레디에이션으로 가요. 주로. 솔라셀은 여기가 주로 레디에이션이지만, 근데 얘를 잘 보면은 위에 거를 플립을 해서 딱 보면은 방향 똑같아요. 에너지 다이어그램 똑같고 방향만 얘는 왼쪽이고 얘는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부호만 마이너스로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그 복사 냉각에서도 효율을 똑같이 계산할 수가 있고, 멀티 컬러 리밋에서도 여기만 부호가 반대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변수가.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5. 근데 솔라셀 같은 경우에는 멀티 컬러 리밋과 블랙바디 리밋이 아직 한참 멀었는데 복사 냉각은 이미 이거를 달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복사 냉각은 5에서 20 마이크로미터 되는 굉장히 브로드한 영역을 흡수해서 이미 잘 내뱉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라셀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밴드위스가 한 500나노, 600나노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뤄지는 게. 근데 얘는 수십은 아니죠. 10마이크로, 15마이크로 이미 브로드밴드를 다루고 있어서 멀티컬러 리밋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기 앉아있는 친구가 구현한 건데요. 저희 랩에서 해보면 멀티컬러 리밋과 블랙바디 리밋 50W per 미터 스퀘어가 그냥 나와요. 일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왜냐면 굉장히 브로드한 스펙트럼을 이미 잘 흡수하고 에미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얘를 마찬가지로 랜스버그 리밋을 똑같이 드라이빙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한 150W per 미터 스퀘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다 왔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솔라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복사 냉각은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솔라셀 같은 경우에 일로 가려면은 사실 아직 그 멀티 스펙트럴을 잘 다뤄야 되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물론 텐덤 셀을 잘 하고 있지만 텐덤을 막 수십 층을 쌓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 복사 냉각 같은 경우에 이미 브로드 에미터 업저버이기 때문에 여기 다 달성을 하고 있고, 낮 시간 때 100W per 미터 스퀘어를 보고하는 간혹의 얘들이 있는데, 그거는 대낮에 되게 더워진 걸 가지고 다룰 때 100W를 보고하는 거지, 사실 앰비언트에서는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아직 여기까지는 잘 못 가고 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생각 부탁드리고요. 사실 90분 내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기 쉽지 않으셔서 90분 내내 계속 새로운 걸 가지고 또 저희 배우신 분들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해서 이거 좀 궁금하다 그러면 한번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되게 엘러먼트리한 거 그냥 여쭤보셔도 됩니다. 편하게. 혹시 중간에 전화는 아까 중간에 업서버가 에미터를 해서 효율 높이는 걸 보여주셨었거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게 네. 들어가는 코스트 대비 이피션시가 높다면은 그것도 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은 이제 아까 냉각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미 네. 좋은 결과가 나오겠는데, 네. 반대쪽으로는 솔라셀이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약간 이넨스먼트 아니면 임프로빙하는 걸로, 예. 그런 거는 오늘 많이 여러 가지 리밋 다 보여주셨는데, 리밋을 아시니까 반대로 리밋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교수님과 예. 준비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조금 이게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텐덤셀 같은 경우에는 2층 혹은 3층, 2층도 사실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요. 3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도 2층 가면 좋기는 하니까 40%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사실 효율 향상 측면에서는 보다 리얼리스틱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서머 포로볼틱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에미터의 온도를 2500도 정도로 올려주려면 또 엄청난 에너지를 인풋을 줘야 되는데, 그거 대체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듣는데요. 2500도는 저기 포항제철 포스코 재련소에서 센 물을 녹여내는 그 정도 온도거든요. 이게 그냥 말이 되냐? 근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이 정도 에미터를 근처에 두는 프랙티컬한 방법을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 지열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이제 제철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이용을 하면 어차피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서머 폴보볼테이크스를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내셔널리 찾고 있고 예전에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그런 방향에 대한 제시들이 그 다음에 이제 지열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에너지를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써서 지열을 올려서 솔라셀 옆에 갖다 줄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테크니컬하게 바이어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서머 포토볼테이크스 자체의 연구가 그렇게 액티브하게 안 됐는데 최근에 MIT랑 유니버시티 미시건에서 네이처에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코드 하이를 내고 해서 그런 거 보면은 프랙티컬하게 이쪽으로 가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워낙 저희가 시간을 좀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하나로 드리고요. 그러면 네. 정말 열정적인 강의